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파이어 이벤트의 무정부주의적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쿤의 정상과학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이벤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든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진보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다? 무엇이든 좋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종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꾸준히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이어벤트는 그러한 방법을 누가 제안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 방법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함을 자기가 항상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언제나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그런 방법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이어벤트의 원리, 무엇이든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이어벤트의 입장을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통제되는 원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이상한 아이디어, 그렇죠? 뭔가 통제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듯한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벤트는 논증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증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어떤 주장을 그 근거에 기초해서 뒷받침하는 거죠. 왜 A냐? 왜 A를 믿어야 되느냐? B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증이 있죠. 자, 뭔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기 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바로 논증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항상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이는 우리가 믿질 않나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비논증적인 요소, 이해관계나 강요, 선전, 세뇌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죠. 자, 물론 아마 논증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은 할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기초한 믿음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러나 파이어벤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비합리적인 믿음을 없애고 합리적인 믿음만 주장하다가는 과학의 진보는 방해받는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 우선 어디서 힌트를 받냐면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컵이 있네요. 자, 이게 컵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 이거 컵이야? 컵 따라해봐. 컵. 이거밖에 없겠죠. 결국 주입하고 반복하고 또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계속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사실 아이도 처음에 이 컵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 하겠죠. 하지만 알고서 따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맨 처음에 배우는 말, 엄마니 아빠니 하는 말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일단 가지고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죠.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가서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그런 거냐? 파이어벤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론도 그것의 비정합적인 부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사용된 후에야 비로소 명료해지고 합리적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매우 어설프고 하자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 처음엔 다 출발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겠어요? 뉴턴의 이론도 처음엔 하자가 많았어요. 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론도 처음에는 믿기 힘든 구석들, 뭔가 악귀가 안 맞는 부분들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하지만 결국 그게 승리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정합적인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계속 사용하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비로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처음부터 하면적인 게 아니라 일단 반복하고, 일단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야 나중에 합리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언어에 대한 비유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언어의 지속적 오용 없이는 어떠한 발견도 진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어린아이들 다시 말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말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처음 배우는 말, 처음 주워 들은 말 가지고 이 상황, 저 상황, 사실은 그 적용하면 안 될 상황에까지도 그 말을 쓰곤 하죠. 그러고 나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아, 그럴 때는 그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을 써야 돼 하고 가르쳐 주죠. 자,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용하지 않은 채 너무 겁이 나서 이게 이 상황에 이 말을 쓰는 건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 하겠어. 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말을 배우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 아이는 말을 배우기 엄청 힘들 거예요. 말을 배우려면 어떻게 된다?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외국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외국어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부딪혀봐라. 마구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야만 빠르게 발전해요. 자꾸 겁내서 이제 내가 뭔가 서투른 말을 할까봐, 문법에 안 맞는 말을 할까봐, 발음이 안 좋을까봐 이런 거 걱정해서 말을 못하면 결국 어떠한 발전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 이 말실수를 보면 아주 재미난 구석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조카가 어렸을 때, 사실은 그 조카가 여러 번 만난 나이가 됐는데, 그 조카가 어렸을 때 저를 엄청 괴롭혔겠죠. 제가 자주 놀아주고 그랬었는데 그 맨날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그만 좀 매달리라고 이렇게 막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마! 자, 사실 그 아이는 자기가 그 말을 한 것도 기억이 안 날 텐데,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뿌리치려고 할 때 그 아이는 저보고 아랑곳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적절한 표현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도대체 이런 표현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자, 원래 아랑곳하다 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런 표현들이 어디선가 쓰여져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배웠겠죠. 주워 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그와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 적용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쓰질 않죠. 왜냐하면 아랑곳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방식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쓰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써요. 왜냐? 그렇게만 쓰니까 관습에 의해서. 하지만 아이는 어떤 거예요? 그런 관습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방금 전 같은 자신을 뿌리치려고 하는 사람을 제압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말실수죠. 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의 새로운 용례를 발견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그 새로운 용례가 생기고 새로운 적용 사례를 통해서 말의 의미를 조금씩 변해가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언어가 변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그것을 기존의 이론들을 좀 잘못 생각해서 좀 실수해서 오용하거나 이러면서
결국 새로운 발견도, 새로운 진보도 가능하다는 거죠. 과학에서도. 자,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그 파이어벤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논증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논증은 자꾸만 이유를 강조해요. 뭔가 믿으려면 그것에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논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뭐에 입각했겠어요? 전통적인 범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거기서 이유를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논증에서 벗어나 그 논증을 자꾸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전통적인 사고, 전통적인 행위 규칙 그런 거과 어긋난 것들은 거부하도록 이끌게 되는 거죠. 자꾸만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이도록 우리를 붙잡아 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논증이라는 걸 자꾸만 강조하면 어떻다? 매우 보수적인, 그러니까 논증이 매우 보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옛 방식의 사고에 이제 갇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뭘 해야 된다? 논증 이외의 요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파이어벤트는 결국 우리가 자꾸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우리가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규칙들조차도 뒤집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규칙이 있을 때 그게 항상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규칙과 반대되는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규칙들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 방편적 가설이라거나 를 도입한다거나 잘 확립된 사실과 모순되는 가설을 도입한다거나 잘 입증된 이론과 모순되는 가설을 도입한다거나 또는 자기 모순적인 가설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또는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드물더라도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규칙들을 이제 파이어벤트는 반귀납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귀납에 반대되는 거죠. 사실에 반대되거나 또는 사실에 의해서 잘 확립된 이론에 모순되거나 그런 식의 그런 가설을 제안하라고 하는 거니까 귀납에 반대되는 거죠. 파이어벤트는 이 반귀납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반귀납은 이런 거예요. 잘 입증된 이론과 모순되는 가설을 발전시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런 식의 가설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 잘 입증됐다는 건 뭐죠? 그동안의 관찰, 그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잘 뒷받침이 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론들은 보통 어디에 실려 있겠어요? 교과서에 실려 있겠죠.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정설, 주류 이론, 그런 이론들을 보통 믿으라고 하고 그것과 모순되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 그러면 에이 너 비과학적인 애구나 이런 식으로 비난을 듣겠죠. 그런데 파이어벤트는 오히려 그러라고 합니다. 또는 그럴 필요가 언젠가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래야지만 우리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대안 이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과학이라고는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옛날의 이론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진 않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 옛날의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겠죠. 대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또 채택된 거고 또 그 이론이 또 그 이론의 적이 될 만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 이론들이 통해서 계속 바뀌어왔죠. 자 그런데 포퍼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기존의 이론이 반박되고 시험을 통해서 반박된 다음에
새로운 이론이 고안되고 또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반박되면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언뜻 보면 실제 과학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처럼 또 보여요. 기존의 이론이 아주 강력한 이론이 있었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반증 사례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고 또 그것이 또 시험을 통해서 무너지고. 자, 왜냐? 새로운 이론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기존 이론이 시험을 계속 통과하는 동안,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죠. 모든 사실에 의해서 걔가 잘 뒷받침되는 이론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포퍼식의 생각이죠. 자, 그런데 파이어벤트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이론을 시험하려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원래 기존 이론 A라고 하는 이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누가 고안하겠어요? A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시험을 고안하겠죠. 웬만한 사람들 그런 시험 잘 고안 안 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그 이론을 시험하려고 들겠어요. 그렇죠? 또 기존의 이론을 시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사실 때문에 반박이 되곤 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줘요? 기존의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테스트 상황을 잘 상상조차 못해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대안이론이 해주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A라는 이론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잘 뒷받침된 이론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 현상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론 B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 순간 어떻게 되죠? A라는 이론이 기존의 그 증거에 의해서 가장 잘 뒷받침된 이론이 아닌 게 되죠. 그러면 A와 B 중에 우리가 골라야 한다면 뭘 해야 돼요? 기존의 사실만 가지고는 고를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실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A와 B 중에 무엇이 더 맞는지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고안해야 돼요. 결국 A라는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 대안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대안 이론을 통해서 시험을 고안했는데 A랑 B 중에 고르는 과정에서 고르는 시험을 우리가 고안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사실만 가지고는 둘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A와 B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를 골라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A라는 이론이 맞다면 X라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B라는 이론이 맞다면 Y라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운이 좋게도 X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은 거죠? 얻은 게 없나요? 얻은 게 있죠. 뭐냐면 A라는 이론, B라는 대안 이론 없이는 상상하지 못했던 X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잘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으니까 X라는 경험적 사실이 A라는 이론으로부터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의 경험적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B라는 대안 이론이 없었다면, 걔와의 경쟁이 아니었더라면 X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적 사실을 발견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A라는 원래 기존 이론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적 내용이 또 사실임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새로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도 누가 기여해요? 새로운 대안 이론이 기여한다는 거죠. 결국에 과학은 무엇을 통해 발전하느냐? 이론의 증식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이론 하나만 가지고 쭉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자꾸만 누굴 붙여요? 경쟁자를 붙이는 거죠. 경쟁자를 만들어내고 그 경쟁자를 통해서 기존의 이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왜냐? 경쟁자 때문에 가만히 안주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요. 쟤한테 따라잡힐까봐. 그러니까 점점점 자신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는 잘하다 보면 경쟁자도 더욱더 성장해서 경쟁자가 앞설 수도 있죠. 그 나쁜 일은 아니죠. 맞죠? 과학의 전체 과학을 위해서는 경쟁자가 이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죠. 1등이 항상 1등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고요.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경쟁의 진 이론이라고 해서 폐기되는 건 아니에요. 경쟁의 진 이론은 창고에 처박혀요.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 경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걔가 완벽한 이론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새로운 경쟁에서 이긴 새 이론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그 경쟁에서 패배했던 이론을 또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새 이론이 이제 갈고 닦아서 또 경쟁을 붙여야지 새 이론이 또 겁이 나서 열심히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과학의 발전은 이론의 교체 과정이 아니라 이론의 증식 과정이라는 거고요. 어떤 것도 끝내 확립되는 건 없어요. 다만,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어떤 견해도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배제될 수도 없어요. 하나의 이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조란 뭐예요? 경쟁 이론과의 대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욱더 정교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과학의 발전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까지도 과학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문적인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자꾸만 경쟁을 붙여야 되는 거죠. 경쟁을 붙이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 이론은 전문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대안 이론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 자신만의 어떤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매우 어설프고 엉뚱한 아이디어들을 비전문가들이 낼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오히려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또는 전체적인 또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파이어벤트는 소피스트로서의 과학자의 역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소피스트는 뭐냐면, 흔히 궤변론자라고 하죠. 맞아, 딱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궤변론자는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논증을 통해서 그것이 나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죠. 뭔가 트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논증에는.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방금 전 비전문가가 어떤 어설픈 새로운 대안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어설픈 이론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보통은 사실 그런 어설픈 이론을 보통 무시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이어벤트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런 어설픈 이론, 엉뚱한 생각을 발전시켜서 기존의 전문적인 이론과 경쟁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기존의 이론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비전문가에 의해서 탄생한 그 이론이 더욱더 발전해서 현재 전문적인 이론을 보다 앞설 수 있죠.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소피스트라고 하는 활동, 뭐냐면 약한 주장을 강한 주장으로 둔갑시켜서 결국 뭘 하는 거냐? 전체 운동을 계속 지속시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자꾸만 경쟁을 붙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반귀납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잘 입증된 이론과 모순되는 가설을 자꾸만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반박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박되기 전부터, 즉 기존의 이론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꾸만 그 가설과 그 이론과 모순되는 가설을 만들어서 대안을 자꾸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요 얘기가 사실은 누구랑 반대되는 것 같아요? 포퍼랑도 반대되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쿤과도 반대되는 거죠. 바로 곧 그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랑도 아주 대립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귀납에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반귀납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잘 확립된 사실과 모순되는 가설을 발전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귀납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가설을 만드는 게, 이제 사실을 뭐 일반화한다거나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을 만드는 게 귀납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잘 확립된 사실과 모순되는 가설을 발전시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파이어벤트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거죠. 잘 알려진 모든 사실에 부합하는 이론은 존재한 적이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이론조차도 모든 사실에 부합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일부 사실과 모순된다는 점이 그 가설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가 있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전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만들 때 어떤 잘 확립된 사실과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가설이 좀 불리해지는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잘 확립된 사실과 모순되더라도 그 가설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발전시키고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관찰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관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죠? 관찰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관찰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수히 세상 그 자체를 보여주진 않죠. 관찰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죠. 우리가 그럼 관찰할 때마다 가진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편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관찰한다는 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그 관찰할 때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편견을 걷어내야만 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기존의 관찰과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과의 대조를 통해서 내가 기존의 관찰을 할 때마다 뭔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필 꼭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관찰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분석함으로써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A라고 하는 관찰을 했는데 그 A를 잘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보면은 그 이면에 이런 편견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또는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거를 순수히 편견 없는 상태에서 관찰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찰이라고 하는 건 감각의, 우리가 그 편견, 관찰할 때마다 하는 이런 편견을 파이어벤트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불렀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우리의 해석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종류의 해석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바로 이런 자연적 해석은 감각의 영역에 첨가된 것이 아니에요. 감각 그 위에 덧붙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감각의 영역을 구성해요.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단 하나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견 없이 관찰해봐 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인 거죠. 따라서 그 관찰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자연적 해석을 알아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의 일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순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외부적인 잣대가 필요해요. 바로 이 외부적인 잣대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다른 상상의 세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관찰과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관찰과 모순된 뭔가 아주 이상한 상상의 세계를 와 비교함으로써,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들, 우리가 갖고 있던 자연적 해석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탑 논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탑 논변. 자, 이 논변은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논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지구가 돈다면 탑에서 떨어진 돌이 뒤쳐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지구는 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탑 논변이죠. 자, 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동전이 하나 있어요. 동전을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어떻게 떨어질까요?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지구가 돈다고 믿고 있죠? 그러면 땅이 계속 엄청난 속도로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막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니까 땅을 기준으로 보면 돌이 뒤쳐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항상 제자리로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 땅이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땅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논변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경험적 사실, 맨날 보는 그런 경험적 사실에 기초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가설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논변에 기초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내 파이어벤트의 가르침은 뭡니까? 논증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자꾸 논증에만 구속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걸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전통적인 사고가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지구가 돈다고 믿고 있죠? 거기다. 지구가 돈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이 논증을 반박할 수 있어요? 이 논증이 어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이 논증을 반박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려운데 갈릴레오는 어땠을까요? 갈릴레오도 처음엔 어려웠을 거예요. 이 논증을 반박하는 방법을 알고 난 후에 지구가 돈다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늦어요. 오히려 갈릴레오는 거꾸로 지구가 돈다는 걸 먼저 믿어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견해를 먼저 믿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 탑 논변에 전제된 우리의 편견을 발견하는 탐지 장치로 사용한 거죠. 분명히 이 안에는 뭔가 숨어 있어요. 트릭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 전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알아내려면 암만 그냥 관찰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결국 갈릴레오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구의 운동을 가정해요. 지구가 일단 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뭘 바꿔야지 이 논변과 나타나는 그 모순이 제거될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하자는 거죠.
이 모순이 어떻게 하면 제거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는 거죠. 먼저 지구의 운동을 가정한 다음에요. 자,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돈다는 걸 한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는 돌아야 돼요. 그럼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선 어떻게 했어요? 결론이 거짓이라고 가정했어요. 지구는 돈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전제 중에 무언가가 틀려야 되는 거죠. 무슨 전제가 틀린 거냐? 첫 번째, 갈릴레오가 찾아낸 건 이겁니다. 실제로는 돌이 수직으로 떨어진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죠?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 전제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돈다면 우리 눈에 수직으로 떨어지는다 하더라도 그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겠어요? 아니죠.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돌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근데 지구가 돌아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도는 지구 위에 도는 지구 위에 사람이 볼 때, 자,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돌을 볼 때,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 아니죠. 돌 역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돌도 옆으로 지구랑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돌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돌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확립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런 우리가 아니라 이 바깥에 사는 사람, 바깥에 사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돌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지구 바깥에 사는 그런 전지적인 시점을 가진 또는 뭐 3인칭의 시점을 가진 사람이 본다면 돌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이 만약에 그렇게 옆으로 휘면서 떨어진다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문제도 또 걸려 있어요. 지구가 돈다 하더라도 위에서 떨어지는 돌이 왜 옆으로 휘면서 떨어져야 되죠? 이것도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는데 사실 한참 걸려요. 그것의 초보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부터 있었지만은 그거를 결국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 건 갈릴레오 또는 그 갈릴레오 이후에 데카르트, 뉴턴까지 가서입니다. 사실 결국 보통 그 해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관성이라고 불리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데는 자, 물체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관성 개념의 핵심이죠. 바로 그겁니다. 갈릴레오는 이 물체가 처음에 탑에 여기 탑에 있었죠. 여기서 탑에 같이 있는 동안은 지구랑 같이 돌고 있는 거죠. 지구랑 같이 수평 방향으로 돌고 있다가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운동을 각인한 채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관성에 의해서. 자, 이 해법을 알아내는데 한참 걸려요. 갈릴레오는 이 해법을 알고 나서 난 다음에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은 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일단 믿은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즉 물체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물체가 위에서 있는 이 무거운 물체인 이 돌멩이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이유만 가지고 있지 옆으로는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상식, 아주
깊이 박혀있던 그 상식을 찾아내는데, 그 상식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뭘 사용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은 애초에 그 관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완성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통 과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천문학의 역사가, 천문학의 변화, 천문학을 변화시켜야 할 그 동기가 물리학을 변화시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결국에요. 자자. 갈릴레오는 모순을 인지한 채,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 해법을 모순을 없애는 그 해법을 찾아내기 전까지 그 모순은 계속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유지라고 하는 건 사실 완전한 해법이 찾아지는 데카르트, 뉴턴까지 가려면 사실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리는 거고요. 결국 그 모순은 우리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때로는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식 속의 캐캐묵은 성분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는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지식 속의 캐캐묵은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밀어줘야 한다라거나 그런 식의 생각, 이거 아주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던 그런 캐캐묵은 성분이었던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뭘 해야 했다? 우리의 경험과 모순된 이론을 일단 수용하고서 발전시켜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구가 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관성의 법칙 같은 것들도 우리는 믿지 않고 있겠죠, 지금은. 이런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잘 확립된 사실과 모순되는 이론을 고집하고 발전시키고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반귀납 투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벤트는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반귀납이나 이론의 증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걸까요? 자, 이걸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제시하게 되면 무엇이든 좋다라는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 좋다가 아니라 반귀납이 좋다, 아니면 이론의 증식이 좋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파이어벤트가 제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파이어벤트의 무정부주의랑 이거를 이제 연결시키려면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냐면 본인은 그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인상은 오해랍니다. 자기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가장 명백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명백해 보이는 것들이 뭐겠어요? 귀납이라는 규칙인 거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규칙인 귀납이라는 규칙조차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파이어벤트 본인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죠. 언제나 지켜져야 마땅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본인이 이렇게 하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반귀납이나 이론 증식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게 이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파이어벤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언제나 반귀납을 해라, 언제나 이론의 증식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사실과 모순된 이론을 무조건 만들어내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갈릴레오조차도 그래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걸 믿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관찰과 모순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아주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바로 갈릴레오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가설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관찰과 모순되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기존의 관찰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불구하고 그걸 믿은 건 왜일까요? 라고 또 물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갈릴레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걸 또 찾아보게 되는데, 그걸 또 찾아보게 되는 순간 반기납이라고 하는 이 규칙이 또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갈릴레오는 다른 종류의 사실로부터 지구가 돈다는 걸 믿고서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인데 이 사실로부터는 갈릴레오의 지구가 돈다라는 가설이 지지가 되지만 얘로부터는 지지가 안 돼요. 얘로부터는 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상황에도 그러니까 얘한테서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파이어벤트의 무정부주의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입장을 한번 쿤과 대비시켜 보려고 합니다. 쿤은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파이어벤트는 그 정상과학을 아주 싫어해요. 정상과학은 뭐예요? 전문가들만 자기들 방식대로 과학을 하는 건데다가 하나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동일한 방식의 활동을 하는 거죠. 대안 이론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정상과학 옳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옳지 않느냐? 방법론적 처방으로서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실제 역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걸 무슨 뜻이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쿤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 위해서 제안된 건지가 애매해 보여요. 뭐냐면 이게 단지 과학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과학이 그동안 그래왔다. 과학의 대부분의 기간이 정상과학이었다. 라는 식의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야 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정상과학의 방식대로 해야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방법론적 처방인 거죠. 과거에 그래왔다. 그건 서술인 거죠. 둘 중에 뭘 하고 싶은 거죠? 과거에 그래왔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래야 하나요? 사실은 쿤이 글을 쓸 때 그런 약간 애매하게 쓰는 겁니다. 대체로는 서술처럼 써요. 그래왔다는 식으로. 하지만 가끔씩은 이걸 점프를 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걸 방법론적 처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되게 어색한 점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과학자가 쿤의 책을 읽었어요. 딱 쿤의 책을 읽은 다음에 우리 사회과학은 뭔가 지체돼 있고 뭔가 발전이 더뎌. 따라서 이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려면 쿤의 얘기대로 정상과학을 해야겠어. 이 사회과학은 여러 학파가 난립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 A, B, C, D 다섯 개 학파 중에 한 4개는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A만 남겨가지고 정상과학을 해야겠어. 그래야 우리 사회과학이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저의 제안을 아주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셨군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쿤은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어요? 또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까요?
모르겠어요. 쿤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근데 그렇게 읽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읽으면 될까 안 될까요? 자, 여기서 파이어벤트의 전략은 뭐냐면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서술로 봐도 틀렸고 방법론적 처방으로 봐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비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그걸 비판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 쿤이 스스로 어디선가 얘기하기를 정상과학의 기능은 궁극적으로는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패러다임을 전복하는데 정상과학이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정상과학은 나쁜 걸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정상과학만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해도 된다라는 게 그 쿤의 얘기인데, 그랬을 때 패러다임이 전복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상과학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궁극적인 방식으로는 과학이 진보할 수 없는 게 돼버리니까, 발전할 수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옛날 사고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의 전복을 오히려 우리가 부추기거나 적어도 허용은 해야겠죠. 자,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정상과학은 근데 일단 고집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집하는 것처럼. 파이어벤트도 그 고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거 할 필요 있다. 왜냐? 처음부터 이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론이 발전될 가능성, 개선될 가능성 인정할 수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걔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꼭 걔 탓이 아니라 실험 결과나 관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험 결과나 관찰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꼭 문제가 있어서 꼭 이론을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문제가 있더라도 이론을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 그 이론 때문이 아니라 이론과 인접한 보조 학문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 학문이 조금만 발전해 주면 그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집의 이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집을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고집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나 고집하면 안 되죠. 그게 파이어벤트 얘기예요. 그리고 모두가 고집하면 안 돼요. 언제나 고집하는 것도 문제고 모두가 고집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근데 쿤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고집을 항상 하라고 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쿤은 언제 대안을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변칙 사례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알아서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파이어벤트가 보기에 어떠한 변칙 사례도 패러다임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패러다임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을 믿겠죠. 언젠간 그 문제도 퍼즐처럼 잘 풀릴 거다 라고 기대하겠죠. 또는 그런 기대하는 것을 가로막을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장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19세기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대한 변칙이었는데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행성이 뭐죠? 수성이 있죠. 그 수성은 바로 이런 식의 타원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타원을 안 돌아요. 이건 너무 제가 좀 과장해서 그리는 거지만 어떻게 돼요? 일관된 타원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 자체가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일점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를 수성의 근일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일점 운동의
일부분을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당시의 과학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죠. 사실 그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정상과학 덕분에 그 변칙 사례를 인식할 수는 있었던 거죠. 자, 그 정상과학 덕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변칙 사례 때문에 뉴턴의 패러다임을 포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자, 이게 문제는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치 예전에 그 천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왕성을 도입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사실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수성의 근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성 안쪽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지의 행성이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름도 붙였죠. 불컨이라고. 그래서 그 불컨이라는 걸 하나 찍어가지고 걔가 존재한다는 거를 걔를 통해서 수성의 근일점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불컨은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대체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칸은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죠. 결국 문제가 여전히 지속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것 때문에 뉴턴이 심각한 위기 상태야. 문제가 있어. 대안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가서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해결이 되죠. 그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게 뉴턴 역학의 발레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게 잘 설명이 되고 나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뉴턴 역학의 발레였네 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 대안 이론이 없었더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 변칙 사례는 패러다임을 제거하는데 아무런 기능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고집의 원리만 가지고 그리고 정상과학의 정상 방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증식의 원리가 필요해요. 이 증식의 원리는 언제? 그러니까 결국 패러다임 교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대안은 언제 만들어져야 한다? 위기냐 아니냐 상관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왜냐? 현재가 위기인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변칙 사례가 몇 개면 위기인 거죠? 한 개면? 두 개면? 100개면? 그런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이 현재가 위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있지 않는 한 이 정상과학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적절한 서술인지 알 수 있다라고 파이어벤트는 주장하는데요. 애초에 정상과학의 시기와 혁명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뉴턴 역학의 패러다임 지배했던 시기 하면은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한 1687년 한 그쯤부터 해서 언제까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통 혁명이 언제 일어나죠? 양자혁명,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혁명. 바로 20세기 초죠.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는 마치 뉴턴 역학의 패러다임이 물리학을 다 지배했던 것처럼 또는 적어도 역학은 다 지배했던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19세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모든 걸 다 지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양립 불가능한 세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개를 아주 미시적인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미시적 기계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계속 서로 부딪혀가지고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의 미시적인 어떤 가정을 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추구했었어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이 사람들은 미시적인 기계를 자꾸만 꾸며내야 돼요. 가설을 자꾸만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현상론적인 법칙만 만들면 돼요. 미시적인 가정 필요 없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열을 설명할 때 온도니 열이니 이런 개념만 있지 온도, 열을 구성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기계론자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것들은 아주 미세한 애들이 자꾸만 진동하기 때문에 그런 열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애들인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다 한번 뉴턴 역학 얘기했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물체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긴다 그랬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잡아당긴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당기느냐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19세기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이 서로 잡아당기는 데에는 뭔가 매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었어요. 이 장이론은 또 기계론적 관점이나 현상론적 관점과 또 다른 완전히 또 새로운 얘기예요. 서로 꼼꼼히 따져보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다 분명히 존재했었던 거고요. 이러한 서로 양립 불가능한 세 개의 패러다임이 이미 공존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를 뭘로 발휘했어요? 정상과학의 시기인가요? 혁명의 시기인가요? 애매한 거죠. 그리고 세 개의 패러다임이 존재했을 때 그럼 정상과학을 한다면 적어도 이러겠죠. 각각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에 속한 작은 퍼즐들만 풀어야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이 패러다임을 넘나들면서 좀 더 커다란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게 파이아벤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상과학만으로 이 당시의 상황이 설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 다른 증거들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고 혁명이 일어나려면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결국 위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쿤의 가설인데 역사를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자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기존의 천동설 또는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게 위기에 부딪혀서 뭔가 관측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칙 사례가 증가해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문학이 위기에 빠졌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이랬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런 위기도 없었어요. 그 당시의 최고의 이론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천문학자, 1000년 전에 천문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었고 그 이론은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기에도 그 당시의 행성들의 운동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었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 직전에 뭔가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오로지 아인슈타인이 상상한 어떤 형이상학에 부합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 덕분에 뭐가 설명됐다 그랬죠? 수성의 근일점 운동이 설명됐다 그랬죠. 이 이론이 없었더라면 그 이론이 기존의 뉴턴 패러다임의 발레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었겠죠. 또 패러데이의 장 개념. 자, 패러데이가 살았던 시기의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원거리 작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어요. 하지만 패러데이는 그걸 의심했던 거죠.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 사소한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패러데이는 나는 그런 방식이 싫다. 나는 어떻게 한다? 이 공간을 통해서 힘이 매개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패러데이 이런 의심 덕분에 그러니까 누군가 패러데이 같은 소수였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고 이런 의심한 사람이 이렇게 패러데이 같이 기존의 개념을 의심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전자기장 이론은 출현하지 못했겠죠.
결국 뭐예요? 위기일 때 새로운 대안 이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별 위기가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파이어 아벤트의 얘기처럼 기존의 이론이 성공적일 때에도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야 과학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파이어 아벤트의 사상은 지금 쿤과 엄청나게 대립하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쿤의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퍼도 있어요, 이 안에. 물론 포퍼의 사상과 쿤의 사상을 절충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가 있어요. 뭔가 절충보다는 둘 다 까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입장인데 분명히 파이어벤트의 사상 속에는 쿤도 들어있고 포퍼도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포퍼로부터 뭘 가져왔느냐? 과학의 비판 정신이죠. 과학이란 비판적 활동이고 뭔가 계속 의심해야 되고 시험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쿤이 이렇게 그랬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기존의 이론을 고수할 만한 그 이유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만 가지고는 비판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자꾸만 대안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과학에 대한 비판 정신이거든요.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존의 이론과 양립 불가능한 대안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기존 이론을 더욱더 비판할 수 있어요. 기존의 이론이 여러 가지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이론이 그렇게 잘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을 자꾸만 싸움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시험 방법을 고안하도록 추동하고 이제 새로운 대안을 통한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파이어벤트의 비판 정신인 거죠. 파이어벤트의 비판은 결국 포퍼의 비판으로부터 온 거긴 하지만 포퍼가 자꾸만 시험을 강조했다는, 파이어벤트는 시험이 아니라 대안이론, 다시 말해서 일종의 상상력을 통한 비판을 강조했던 거죠. 시험만으로는 비판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런 식의 파이어벤트의 사상은 쿤과 엄청나게 충돌하게 됩니다. 쿤은 정상과학이 위기에 빠지기 전까지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고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자꾸만 고안하면 이게 난사패치겠죠. 질서가 무너지고 중구난방 제기되는 이론들 때문에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과학의 효율성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의 패러다임을 고수해라 라고 하는 게 쿤의 입장인 거죠. 하지만 파이어벤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이론이 성공적일 때에도 대안적인 가설을 고안하라 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도 우리가 위기인 걸 모른다. 위기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없다. 우리는 아무 때나 또는 누군가는 그런 대안을 자꾸만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싸움을 붙여주고 경쟁을 시켜줘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파이어벤트의 주장 그렇게 정당화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파이어벤트의 주장을 너무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아까 쿤이 걱정했던 대로 이제 과학이 매우 비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집중된 연구가 안 될 수도 있죠.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런 상태는 쿤이 보기에는 전문적인 과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의 모습에 가까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냐?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의 과학이 현재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이어 이벤트가 자꾸만 모순을 강조하긴 했지만 모순이 어떤 이론을 받아들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그 점을 고려하는 순간 파이어 이벤트의 그 반균합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한계가 많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파이어 이벤트의 얘기를 매우 축소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는 균합을 사용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균합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죠.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쿤의 얘기가 맞는지 파이어 이벤트 얘기가 맞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